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6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분단된 상태로 지속되어온 69년의 비정상적인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오는 10월 평창에서 개최되는 유엔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0월 평창에서 개최되는 유엔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 북측 대표단이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남과 북이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행동으로 옮겨서 서로의 장단점을 융합하는 첫 계기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러한 협력의 시동을 위해 오는 10월 평창에서 개최되는 유엔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 북측 대표단이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통해 남북을 가로지르는 산림과 하천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일부터 시작해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 사업을 확대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문화 사업을 남과 북이 함께 준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은 핵을 버리고 국제사회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6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한민국 제2의 도약을 위해 힘찬 도전에 나서자고 역설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올 들어 잇따라 발생한 사건 사고들은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적폐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국가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시절의 성과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바탕으로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혁신과 변화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안전혁신을 추진하고 민관 유착의 부패 고리를 끊을 것이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잘못된 병영 문화와 관행을 바로잡아 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갈등과 대립이 가장 심화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동북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이 중심이 돼 원자력 안전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재난구조 협력과 기후변화 대응, 마약 문제 등 다른 분야에서도 공동의 협력을 확대해서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웃 국가들이 이런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동북아의 새 시대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일본의 지도자들에게는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고 군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며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지혜와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하기 전 36년이라는 일제강점기를 거쳐왔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광복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리고 광복 이후 한일 관계에 대해 박예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10년 8월 22일, 일제는 대한제국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강제로 한일 합병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본은 조선병합을 달성한 뒤 조선총독부를 설치해 헌병 경찰 정치를 펴나갔습니다.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한글로 된 신문을 없앴으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행정과 경제, 사회, 문화적 지배를 시작했습니다. 일제의 이러한 지배와 수탈에 항거해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 운동의 위협을 느낀 일제는 무단 정치 대신 문화 정치를 표방한 기만적인 정치를 연출하기 시작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항일 투쟁은 꾸준히 전개되고 1927년 신간회가 조직되면서 효과적인 항일 운동이 이어졌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돼 조직적인 독립운동이 전개되면서 국내외에서 일본 요인의 암살과 저항이 적극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특히 1920년 10월 청산리 전투는 국권 피탈의 원한을 달래줬습니다. 이후 일제는 1931년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1937년 중일 전쟁과 1941년 태평양 전쟁으로 우리의 인력과 물자를 강제 동원했습니다. 육군 지원병 제도를 채택해 한국 청년을 전쟁터에 보내고 많은 한국인을 강제징용으로 탄광에 끌고 갔습니다.
특히 1944년 8월 여자 정신대 근로령을 공포해 수십만에 이르는 한국 미혼 여성을 동원해 군 위안부로 연행했습니다. 한편 국외에선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북 항일연군 한인부대가 만주와 중국 내륙엔 조선의용군이 일본군과 무력 항해정을 전개했고 임시정부는 광복군을 편성해 국내 침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일본이 항복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36년에 걸친 식민지 생활에서 해방됨과 동시에 국토 분단과 민족 분열이라는 커다란 비극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국권을 완전히 회복한 이후부턴 한국과 일본은 동등한 국제적 지위에 입각해 새로운 관계로 전개됐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1951년부터 14년 동안 회담을 가진 끝에 1965년 한일협정이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와 일제에 의한 징병에 대한 보상과 논란, 그리고 독도 영유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1998년 10월 8일 대한민국과 일본은 한일 공동선언에서 정상회담 실시와 대북정책 공조 등의 내용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을 공식화하면서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일제강점기 36년의 추억과 아픔을 딛고 광복의 환희와 기쁨을 누린 지 올해로 69년이 흘렀습니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와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말처럼 외교, 안보, 경제, 문화면에서는 가까운 것 같지만 역사인식만큼은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국방뉴스 오늘 이 시간에는 광복 69주년을 맞아 그동안 이어온 한일 관계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국방대학교 김준섭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교수님. 우리가 늘 일본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이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현재 그 정부 간 관계라거나 국민 감정 레벨에서는 뭐 그런 표현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그 한일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현재 복층적이고 복합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서 네. 사실은 그 먼 나라라고 단순하게 표현한 것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한류 스타가 공연을 하면은 일본 관중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있고요. 네. 또 한국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보면 그것을 어떻게 먼 나라라고 단순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일 관계라는 것이 정말로 여러 면에서 이제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얽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그동안의 한일 관계를 좀 되짚어보면 화해와 또 경색의 또 반복이 있었는데 내년이면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 됩니다. 네, 광복 이후 한일 관계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광복 이후 한일 관계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요. 네. 하나의 키워드로서 말하자면은 우리 독도 문제하고 그 소위 역사인식 문제 이게 하나의 네.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독도 문제와 이 역사인식 문제라는 이 갈등 요인이 계속해서 잠복했다가 다시 부상하고 이런 것의 반복이 아니었나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1952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이 처음으로 시작되는데요. 네. 그것이 최종적으로 결실을 맺기까지 14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걸린 것은 결국은 독도 문제하고 역사인식 문제에서 한일이 대립을 했기 때문이죠. 네. 최종적으로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냉전의 논리라는 것이 그 두 문제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성립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다시 냉전이 종식이 되니까 그 잠복되어 있던 문제들이 다시 부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도 문제와 역사 인식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사이에 계속해서 그 외교적인 교섭이 있었고 지금도 물론 그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해결이 결국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물론 그동안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1993년에 고노 담화, 네. 1995년에 무라야마 담화, 네, 네. 그리고 1998년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수상 사이에 한일 공동 선언이라는 것이 이루어졌었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한일 관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문제들이 잘 잠복시키면서 네. 잘 관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는 사실은 그런 외교적인 노력이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하고 그 문제들이 아주 수면 위로 부상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최근 일본의 이 급격한 우경화 행보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집단적 자위권 문제인데 우리 안보와도 직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집단적 자위권 문제야말로 굉장히 큰 문제죠. 즉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계속해서 여태까지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라고 말을 해왔었죠. 그렇죠. 즉 네. 헌법 구조라는 것이 있어서요. 이 헌법 구조상에서 허용되는 일본의 무력 행사라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급박하고 네. 그다음에 정당하지 못하고 세 번째 무력 이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이것을 이제 일본에서는 무력 행사의 3원칙이다 이렇게 불러왔었는데요. 이 3원칙에 의거하지 않고는 무력 행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일본의 원칙이었습니다. 따라서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 대해서 일본이 그것을 저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이것은 그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해서 이 사용을 못한다 행사를 못한다라고 했었죠. 네. 그런데 그것을 소위 그 7월 1일 올해 7월 1일에 아베 정권이 각의 결정에 의해서 그 원칙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된 것이죠. 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하게 되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라는 것이 자위권 그러니까 마치 무슨 방어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공격을 받았을 때 그것을 저지하는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공격의 형태로 언제나 발현이 되는 것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입니다. 네. 따라서 당연히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하려면은 공격용 무기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물론 지금 뭐 이번 각의 결정에는 여러 가지 제한을 둬서 무제한적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여태까지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할 수 없다라는 엄청나게 큰 높은 허들이 있었는데 그 허들을 치우고 말하자면은 이 각의 결정에 의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했으니까 몇 가지 제한을 뒀다고 해도 각의 결정만 하면 또 다시 그 제한이 철폐가 됩니다. 그렇게 돼서 앞으로 일본은 그야말로 완전한 보통 국가로서 이제 우리 앞에 다시 등장하게 될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도덕적으로 비난을 하거나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국익에 입각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말하자면 침착하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뭐 다만 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일본이 이제는 완전히 족쇄에서 풀린 하나의 액터로서 동북아 그 국제 질서 형성에 개입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정부의 외교 안보 전략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한일 관계 또한 변화의 계기를 맞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결론적으로 한일 관계 중 가장 시급한 현안과 해법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제가 뭐 하나를 말씀드리는 거는 별로 그렇게 적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독도 문제, 군대 위안부 문제, 역사인식 문제, 혹은 또 한일 FTA라든가 아니면은 북한 핵 미사일을 둘러싼 한미일 공조, 또 최근에 지금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둘러싸고 북일 사이에 지금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역시 또 한국과의 어떤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하나만 딱 골라서 이것이 큰 문제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또 그렇다고 이것을 뭐 이렇게 무슨 매직처럼 마술처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역시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크게 이제 몇 가지 점은 한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이 독도 문제, 군대 위안부 문제, 역사인식 문제라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소위 대외적인 발신이 중요해요. 즉 공공 외교라는 건데요. 공공 외교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좀 더 그 보편적인 인류의 어떤 그 보편적인 어떤 논리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지금 현재 군대 위안부 문제가 그 점에서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은 그 군대 위안부 문제를 여성 인권의 문제로서 이렇게 제기를 해서 굉장히 국제적으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문제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 말하자면 우리가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말하자면은 일본에 대한 어떤 전략이랄지 이런 걸 생각할 때 일본만을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야말로 동북아 정세 그리고 혹은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한 국제 정세의 어떤 맥락 속에서 일본을 생각하면서 대일 정책을 펴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저 항상 전체의 판을 보면서 부분적인 예를 들면 일본 문제 같은 일본을 생각을 해야지 일본 문제만을 생각해서는 어떤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조금 더 장기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역시 한국의 그 소프트 파워를 좀 늘 증강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그 일본의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매료가 돼서 한국을 좋아하는 그런 감정이 생기게 된다면은 사실은 한일 관계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으로 가라앉게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광복 69년이 지난 지금도 실은 한일 관계에 대해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일본이 과거의 일본이 아닙니다. 이제 네. 완전히 보통 국가가 돼서 그야말로 이런저런 군사력까지 이용해서 국제 질서에 개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가 되었다라는 점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네. 다만 그렇다고 그것을 가지고 뭐 지나친 어떤 위기감을 가지거나 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19세기 말과 지금 상황이 비슷하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네.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우리의 국력이 그때 19세기 말에 그 조선과 같은 그런 허약한 상태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더 그 보편적인 어떤 그 가치에 입각한 이런 논리를 펴면서 당당하게 일본에 대처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광복 69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의 변화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국방대학교 김준섭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보람의 꿈.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군 생활에서도 종교활동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훈련병들에게는 몸과 마음의 휴식을 가지는 소중한 시간인데요. 첫 종교활동 행사에 참가한 훈련병들은 어떤 표정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무더위를 씻어내는 비가 내리는 주말, 훈련병들이 생활관에 모였습니다. 그거 넣어서 입어, 빼서 입어. 전투복도 깔끔하게 접어 입고 어딜 가려는 걸까요? 종교 활동 이제 참가하기 위해서 전투복 환복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기독교 굉장히 열심히 믿고 있어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기대됩니다. 기대되는 간식 있어요? 시원한 물이나 아니면 음료수 같은 거. 아쉽게도 공군 교육사령부에서는 훈련병들의 온건한 신앙생활과 휴식을 위해 종교 활동을 할 때 간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는 연연하지 않고 성실히 종교 활동에 임할 생각입니다. 비록 간식은 없지만 훈련병들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유와 휴식, 그 자체가 꿀맛 같습니다. 갑자기 스크린에서 김우진 훈련병의 부모님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아들 진아, 우진이가 군대 간 지 12일이 되었네. 벌써? 엄마 아빠는 네가 군대 가고 참 마음을 못 잡고 많이 보고 싶고. 2주 동안 볼 수 없었던 부모님을 뵙자 어느새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수료식 할 때 너마랑 나랑 반드시 꼭 간다. 꼭 갈게. 사랑한다. 사랑해. 진아 그때 봐.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편안한 시간이 계속됩니다. 역시 종교활동은 최고의 휴식입니다. 성당에서도 미사가 진행됩니다. 차분한 분위기 속 경건하게 기도를 올리며 안정을 찾아봅니다. 법당에 온 훈련병들은 합장을 올리는데요.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의자가 너무 편해서인가요? 떨어지는 고개를 가눌 수가 없습니다. 종교 활동을 통해 몸도 마음도 재충전됐습니다. 좋네요. 쾌적하고 맨날 오고 싶어요. 힘든 것도 잊어버리고 좋은 것 같습니다. 종교가 좀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종교 활동을 마치고 온 훈련병들의 표정이 밝습니다. 바로 입대 후 처음으로 전화 통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어디다 전화할 거예요? 어머니한테 전화할 겁니다. 어디 계세요? 어머니 지금 제가 예전에 살았던 수원에 계십니다. 기본군사훈련단은 특별병영생활교육주가 끝난 주말 전화로 부모님과 여자친구에게 3분 동안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우물정지를 누르세요. 이제 그토록 기다리던 전화통화 시간입니다. 근데 그냥 이거
연결음이 가자 긴장되는지 침이 꿀떡 넘어갑니다. 상대방과 잠시 연결됩니다. 여보세요? 엄마? 엄마. 상대방의 통화 의사를 묻고 있습니다.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 잘 지내고 있어? 엄마 잘 지내? 엄마 잘 지내지 너는? 나 잘 지내는데. 괜찮아? 응. 우리도 보고 싶어서 왔잖아. 재밌어, 엄마. 3분이나 시간이 이렇게 짧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입대 날에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얼굴 보면은 울 것 같아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죄송하다고 죄송하고 보고 싶어요. 다음 주부터 편지 보낼 수 있대. 내가 편지 보냈어 저번 주에. 다음 주부터 낸대. 6개 보냈으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시간이 야속하게 너무 빨리 흐릅니다. 군입대는 누구에게나 큰 도전입니다. 하지만 입대를 통해 우리 훈련병들은 익숙해서 잠시 잊고 살았던 부모님의 사랑과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69번째 밝은 빛의 날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그 소중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 보내셨는지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결코 미래는 없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